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교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8세기 탕평 정치기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배운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과 흐름을 잡고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은 저랑 조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크게 뭘 기준으로? 네, 양란을 기준으로. 이 양란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두 번의 난이라고 했어요. 그 두 번의 난이 뭐예요? 네, 일본과 싸웠던 임진, 외란, 그리고 여진족과 싸웠던 정묘호란, 병자호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정묘호란은 후금과 싸운 거고, 병자호란은 그 후금이 업그레이드된 청나라와 싸운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본과 싸운 임진왜란, 후금 청나라와 싸운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 외란과 호란을 덧들어서 우리가 양란이라고 그러고, 이 양란의 이전을 전기, 이후를 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양란을 기준으로 조선을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제도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 정치 운영 형태의 변화라고 했죠. 그래서 100년 단위로 조선은 정치 운영의 형태가 변합니다. 조선 전기 15세기는 뭐의 정비기? 통치체제의 정비기. 그래서 우리가 태조, 세종, 그리고 성종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 15세기 통치체제 정비기가 끝난 이후에 16세기 들어와서는 뭐의 발생기? 네, 사화의 발생기. 세조 때 성장한 훈구와 그런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성종이 등용한 살인들 간의 본격적 갈등, 사화가 발생합니다. 누구부터? 연산군부터. 연산군 때 두 번의 사화가 발생하죠. 조이제문으로 촉발된 무오사화, 패비윤 씨의 죽음과 관련된 갑자 사화. 그리고 두 번의 사화 이후에 연산군은 쫓겨나게 되고, 새로 왕이 된 중종 때는 조광조의 개혁 정책에 대한 반발로 기묘사화가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인종이 금방 죽은 이후에 명종이 왕이 되고, 명종 때는 인종을 지지했던 윤임을 대표로 하는 대윤 세력과 명종을 지지했던 윤원영을 중심으로 하는 소윤 세력들, 이 외척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을사사화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17세기 들어와서는 결국 누가 이겼죠? 사림이 이겼어요. 네 번의 화화에서 모두 사림이 화를 입었지만 결국 사림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장악한 사림이 본격적으로 분당을 만들어요. 누구부터? 선조 때부터. 그래서 이제 선조 때부터 우리가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이 분당이 나눠지는 걸 배웠고요. 그러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북인과 광해군이 권력을 잡았지만 광해군의 중리배교와 폐모살제를 명분으로 서인과 남인이 반정을 일으켜서 인조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광해군 이후에 북인은 몰락하고 이제 인조부터 현종 때까지는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분당 정치의 원칙이 지켜지던 공존의 원칙이 지켜지던 시대였어요. 이 둘 간의 공존의 원칙이 분당들 간의 공존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현종 때 있었던 두 번의 예송 논쟁이었죠. 정말 격렬한 논쟁이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상대방과의 생각 차이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당 정치가 변질돼요. 왜? 숙종 때 뭐로 인해서? 네, 환국으로 인해서. 세 번의 환국으로 인해서 결국 공존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고 분당 정치가 변질되고 위너 테이크스 잇 올, 승리한 당이 모든 걸 가지는 일당 전제 막장의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이번 시간에 배울 18세기 탕평 정치예요. 자,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분당 정치의 변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17세기 특히 인조부터 현종 때까지는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공존의 원칙이 지켜졌습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상대방과의 생각 차이를 인정을 해주는 그런 체제였죠. 인조부터 현종까지.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송 논쟁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숙종 때 있었던 세 번의 환국, 정치 국면의 급진적인 변화인 환국을 통해서 분당 정치가 변질됩니다. 공존의 원칙이 무너지고 하나의 당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일당 전제화의 시기로 들어가게 돼요. 분당 정치가 변질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왕들이 중심이 돼서 탕탕평평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정치를 하겠다. 붕당들 간의 대립을 완화하겠다 하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탕평책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시작은 이제 경종으로부터 시작해요. 경종이 탕평책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경종은 금방 죽었거든. 경종은 좀 불행한 왕입니다. 경종은 누구 아들이냐? 네, 숙종의 아들입니다. 근데 엄마가 누구예요? 네, 몰락한 남인의 여자 희빈장씨 장희빈이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숙종 때 발생했던 세 번의 사화 그 중에서도 죄송합니다. 사화된다. 미쳤나봐요. 숙종 때 발생했던 세 번의 환국. 처음에 이제 경신 환국 허적 남인의 영수였던 허적의 기름 천막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경신 환국. 그 경신 환국으로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서인은 남인을 무자비하게 탄압해요. 그래서 남인이 반격했던 게 바로 뭐예요? 네, 장희빈을 앞세웠던 기사 환국이었죠. 장희빈, 남인 여자 장희빈과 숙종 사이에 난 아들 경종을 원자로 책봉하는 문제를 가지고 촉발된 기사환국으로 서인의 인현왕후가 폐비되고 장희빈이 중전이 되고 권력을 남인이 장악합니다. 이때까지는 좋았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서인의 정치 공작으로 인해서 발생한 갑술환국. 이때 이제 인현왕후가 복위되고 장희빈은 폐비된 이후에 결국 사약을 먹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 장희빈을 밀었던 남인들 역시도 갑술환국으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경종은 다행히 패배자가 되진 않았어요. 경종이 왕이 되긴 했지만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인 거죠. 자기 어머니인 장희빈도 죽었고 그 어머니를 밀어주었던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정치 기반이 될 수 있었던 남인 역시도 몰락했습니다. 그런 경종이 그나마 왕이 되고 정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인 중에서도 소론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여기 자 경신한국 이후에 서인이 노론소론 갈라지잖아 얘들아. 이때 당시에 남인과의 공존을 추구했던 그나마 온건했던 애들이 누구야? 소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론은 그래도 아무리 죽은 남인의 여자 장희빈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왕이니까 우리가 경종을 잘 보필해야 한다. 그래서 이 소론은 경종을 지지를 했어요. 오케이? 근데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경종이 4년 만에 죽습니다. 근데 경종이 죽은 다음에가 문제였어요. 경종은 아들이 없었거든. 몸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경종이 죽은 다음에는 누가 왕이 되었냐? 경종의 배다른 동생 영조. 영조가 누구예요? 아버지는 똑같이 숙종인데 엄마가 누구야? 숙빈 최씨. 그 서인들이 장희빈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무수리 출신의 이 최씨를 고용을 해가지고 정치 공작 펼친 게 갑술한국이었잖아. 그 숙빈 최씨. 그 숙빈 최씨랑 숙종 사이에서 나온 게 영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영조의 정치 기반은 노론이었습니다. 남인에 대한 강경파였던 노론. 근데 이제 경종이 죽고 나니까 이 경종의 배다른 동생인 영조가 왕이 된 건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경종은 자연사한 게 아니다. 영조에 의해 독살당했다라는 이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실제로 경종이 죽기 전에 영조가 바친 음식을 먹고 그 이후에 몸이 안 좋아져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어. 사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이 소문, 영조가 형인 경종을 독살하고 왕이 되었다라는 이 소문은 평생 영조를 괴롭히는 소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문에 기반해서 경종의 지지 기반이었던 소론과 남아있던 남인 잔당들이 이인좌를 중심으로 모여서 사람 이름이요. 이인좌가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영조가 경종을 독살한 책임을 묻겠다 해서 소론과 남인이 힘을 합쳐서 난을 일으킵니다. 영조 초반 최대의 위기였어요. 영조는 자신의 기반이었던 노론들의 힘을 빌려서 겨우겨우 이인좌의 난을 진압하기는 하는데 이때 이제 영조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정말 분당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너무 심각하구나. 그래서 영조는 나는
그 누구의 왕도 아니다. 나는 노론만의 왕도 아니고 소론 남인의 왕도 아니다. 나는 이 나라 조선 전체의 왕이 되겠다. 해서 영조가 탕평책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저랑 이렇게 해서 이제 영조의 탕평책을 볼 건데, 이 영조랑 그 이후에 정조, 영조의 손자죠. 사도세자의 아들. 이 영조랑 정조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 문제가 영조랑 정조를 비교하는 건 거의 4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영조의 내용 쭉 공부하고 그 이후에 정조의 내용 공부한 다음에 둘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조랑 정조를 어떻게 비교할 거냐. 일단 영조의 내용을 우리가 그가 추구한 탕평책과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걸 나눠볼 건데, 우선 영조는 이인좌의 난을 진압한 이후에 탕평책을 추진하게 돼요. 그게 이제 완론탕평이라고 하는 건데, 이 완론탕평이라는 게 뭐냐면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아래에 붕당이 어디 있단 말이냐. 노론이건 소론이건 남일이건 나발이건 간에 나는 그 어떠한 붕당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현실 속의 붕당을 다 인정하지 않겠다. 무효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직 누구랑만 나의 이러한 생각, 왕 앞에 붕당은 없다. 모두가 신하일 뿐이다. 라는 이 본인의 생각,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 영조의 철학을 인정하고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과만 나라를 이끌겠다. 이걸 탕평파라 그래요. 그러니까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영조의 이러한 탕평사상,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내가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는 탕평파들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사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었다면은 자신을 이인좌의 난으로부터 지켜준 노론이랑만 정치를 하면서 서로 남인 찍어 누르고 그냥 노론이랑 짝짝꿍 했을 거야. 근데 영조는 그러기 싫었던 거예요. 모두를 끌고 가는 이 나라 조선의 왕이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탕평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탕평비라는 걸 건립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러한 탕평 사상 있죠. 왕 앞에 붕당의 존재가 없다. 모두가 평등할 것이다. 탕평에 대한 자신의 의지, 이걸 알리기 위한 비석을 만들어. 이게 탕평비야. 이걸 어디에 건립하느냐?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에 건립해요. 왜일까? 결국 성균관에서 공부한 인재들이 대과를 보고 관리가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고시생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진정 이 나라의 관리가 되어서 출세하고 싶으면 내 생각을 따라야 한다.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나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알리는 거지. 누구한테? 예비 고시생들한테. 그러니까 일부러 성균관 앞에다가 건립한 거야. 니들이 관리가 되고 싶으면 내 생각을 따라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육성하게 됩니다. 영조의 이러한 탕평책, 완론탕평,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영조의 완론탕평, 여기에 동의하는 인재들, 영조의 탕평책이 뭐죠? 완론탕평,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영조의 완론탕평에 동의하는 인재들을 중심으로 탕평파를 육성해서 그들과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얘들아,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붕당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해체시켜야 한다는 거야. 우리 기억하시나요? 붕당의 기본 구조. 여기 선생님이 여기 42번 프린트에서 그 선조 부분에서 이 사화발생기 할 때 붕당의 기본적인 구조를 설명해 주었죠. 붕당은 정치적인 성격과 학문적 성격을 함께 보고 이 붕당은 뭘 중시한다? 지배층, 양반 다수의 의견인 공론과 여론을 중시한다. 이 양반들 다수의 의견, 공론과 여론은 어떻게 형성된다? 중앙에서는 3사, 지방에서는 서원에서. 그리고 이 3사, 중앙 양반들의 공론을 형성하는 3사는 누가 임명? 이조전랑이 임명. 지방 양반들의 공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서원에서는 누가 힘을 미친다? 선생님이었던 산림이 영향을 미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붕당을 깨부실 수 있을까? 이 근본 구조를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누구부터 날려버리냐? 산림의 권위를 부정하고요. 이조전랑의 인사권을 낙화시키고요. 서원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뒤에 거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영조는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붕당의 존재를 근원적으로 해체하기 위해서 이 지방의 붕당의 근거지였던 서원을 대폭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서원에서 지방 양반들의 공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서원의 스승, 산림의 권위를 부정해요. 그런 산림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중앙 양반들의 공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기관인 3사를 임명하는 이조전랑의 인사권을 약화시켜요. 더 이상 이조전랑은 3사를 임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후임자를 추천할 권리도 가지지 않는다. 라고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붕당의 기본 구조 자체를 박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치가 좀 안정이 됐어요. 영조 때. 그래서 영조는 자신을 따르는 탕평파들과 함께 안정된 정치 기반 아래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 대표적 개혁이 균역법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균등하게 하겠다. 무엇을? 군역을 균등히 하겠다라는 거야.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조선은 처음에는 양인계병제 그걸 수행을 하다가 사람들이 군대를 오기 싫어하니까 나중에는 이 의무병 제도를 없애버리고 직업군인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오지 않을 사람들, 군대 오기 싫은 사람들은 대신에 군포를 내라. 군포가 뭐냐면 옷감이에요. 옷감. 그러니까 군대를 안 올 거면은 오늘 따지면 돈을 내라 이겁니다. 군포가 이제 돈으로도 쓰였거든. 그래서 군대를 가기 싫은 사람은 1년에 군포를 2필에서 3필 정도 바쳐야 되는 게 기본이었어요. 근데 군포 한 필당 가치가 오늘로 따지면 250만원 정도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돈이죠. 그래서 이게 부담이 되니까 영조가 군역의 부담을 동등히 하겠다. 그래서 1년에 2필에서 3필 정도 바치던 군포의 양을 파격적으로 50% 디스카운트 합니다. 이제 군포는 1년에 한 필만 바쳐라. 이게 균역법이야. 그러니까 1년에 2~3필씩 바치던 군포를 한 필로 줄여준 게 바로 균역법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사형수에 대한 3심제, 최소한 3번은 재판을 받게 해라. 그리고 가혹학령벌을 금지하고요. 또 신문고를 부활시켜요. 부활이라는 얘기는 그 전에 있었다는 얘기죠. 원래 신문고가 처음 나왔던 거는 태종 때야.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이 신문고를 치면 왕에 들어준다는 거였는데 이게 좀 문제가 많았어요. 궁궐 안에 있고 신문고를 아무나 못 울려. 신문고를 일단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왕궁 안에 들어가서,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들어가서 신문고를 치잖아요. 그러면 사연을 듣기 전에 그 백성은 일단 맞고 시작해야 돼. 왜? 궁궐에 들어와서 신문고를 쳤으니까. 그거 자체로 죄라 이거야. 맞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태종 때는 신문고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거 보여주기식이었거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라져. 그걸 영조가 부활시킨 거야. 신문고. 그래서 누구나 신문고를 쳐라. 이래가지고 신문고에 대한 그 자격 조건도 완화하고 백성들이 신문고를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게 신문고를 좀 현실적으로 부활을 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전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속대전이야. 이거는 속편이라는 거야. 뭐에 대한 속편? 경국대전의 속편이라는 거예요. 경국대전이 언제 나온 거예요? 네, 15세기 성종 때 나왔어요. 근데 지금 벌써 18세기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미 경국대전이 나온 지 200년 넘는 시간이 지난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미 경국대전이 나온 이후로 조선도 많은 게 변했잖아, 얘들아. 특히 양란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경국대전이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하니까 경국대전이 나온 이후 조선사회에 있었던 수많은 변화들, 그 변화들을 반영해서 경국대전의 속편이 되는 새로운 법전을 만들었다. 이게 바로 경국대전의 속편, 속대전이에요. 그런 변화를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동국문헌비고라는 책을 만들어요. 이게 우리나라 한국판 백과사전인데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같은 각종 제도랑 문물을 정리한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속대전, 동국문헌비고. 자, 이렇게 나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갔는데 이런 영조에게도 큰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그 유명한 사도세자 사건이에요. 사도세자 사건은 이게 참 마음 아픈 게 사도세자가 영조가 42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조선시대 기준으로 42살이면 거의 노인 할아버지야. 42살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 전에 아들들을 낳긴 했지만 다 어린 나이에 죽거나 유산당했거든. 그러니까 영조가
사도세자를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조기교육을 시켜요. 3개월이면 100일도 안 되네요. 그리고 15살 때부터 대리청정을 시켜. 근데 이게 여러분도 알 거예요. 공감한 친구도 있을 건데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와 간섭은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태어나자마자 세자로 책봉이 돼서 3개월 만에 조기교육을 받고 15살 때부터 국왕의 업무를 대리하는 일을 하게 된 거야. 사도세자가 이제 너무 이게 압박이 심하니까 좀 엇나가기 시작해. 사도세자는 약간 오늘날 따지면 예체능 계열이에요. 특히 몸 쓰는 거, 체육을 되게 좋아하고 예술활동을 좋아했던 사람이야. 근데 영조가 바라는 아들의 모습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반듯한 그런 아들을 원했어. 왜냐면 영조가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일단 어머니가 천한 무술이 출신이고,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경종을 독살했다라고 하는 꼬리표가 달려있고, 그래서 영조는 자기 아들만큼은 흠 없는 완벽한 왕이 되기를 원했어. 근데 이제 아들이 그렇게 행동을 안 하니까 점점 둘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너무 막 사이가 심하고 영조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사도세자를 맨날 갈고. 그래서 사도세자가 정신병을 알아. 의대증이라고. 의대증이 옷 입는 걸 거부하는 거야. 왜? 옷을 입으면, 그러니까 의관을 정제하면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옷 입는 걸, 의관을 정제하는 거를 거부하는 거야. 막 옆에 나인들이 옷을 입히려고 그러면 발작해가지고 막 죽이고. 진짜로 사도세자가 죽인 궁궐 내시와 나인들의 숫자는 100명이 넘어요. 거의 호러 영화야. 진짜 막 내시의 목을 잘라가지고 막 그 목을 들고 막 왕궁을 거닐고 막 칼 들고 다니면서 자기를 보필해주는 내시랑 나인들을 막 그냥 죽이고 막, 그러니까 정신병을 앓게 된 거예요. 그러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영조가 결국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서 죽이게 됩니다. 조선 당시 최대의 비극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근데 이거 물어볼 수 있어. 왜 깔끔하게 안 죽이고 뒤주에 가둬서 죽이나요? 누가 됐건 얘들아. 사도세자를 만약에 목을 베서 죽이건 사약을 먹이건 하잖아. 그럼 누군가가 목을 잘라야 되고 누군가가 사약을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한 나라의 세자를 죽인 대역죄인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조가 내 손으로 처리하겠다. 그래서 한여름에 뒤주에 가두어가지고 사도세자를 죽인 겁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사도세자의 아들, 자신의 손자 정조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사도세자는 영조랑 정말 맞지 않았지만 그 사도세자의 아들 영조의 손자 정조는 영조가 누구보다 바랬던 모습이야. 반듯하고 책 읽기 좋아하고 공부 좋아하는 모습. 그래서 영조는 아들에게서 보지 못한 가능성을 손자에게서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세자를 죽이고 정조를 왕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한 거죠. 하여튼 그래서 사도세자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사도세자가 죽으면 죄인인데 죄인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영조는 사도세자를 죽인 이후에 정조를 사도세자의 아들에서 호적에서 바꿔버려. 죽은 자신의 다른 아들 밑으로 넣는데 이거 너무 TMI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사도세자가 죽는데 이 과정에서 이건 영조가 너무한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냐 해서 사도세자를 옹호했던 세력이 있고 사도세자를 비판한, 죽을만 했다 했던 세력이 있어요. 사도세자를 옹호한 세력은 시파, 사도세자를 비판했던 세력, 영조를 지지한 세력은 벽파예요. 이건 당파랑 무관합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초유의 사건으로 신하들이 갈라진 거예요. 이걸 외우기 쉬운 건 좀 비속어긴 하지만 이걸 보고서 사도세자 죽인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시파 너무하네 했던 사람들이 시파. 그리고 사도세자 죽은 걸 냉정하게 보는 거야. 마치 벽을 보듯이 감정 없이 죽을만 했지. 죽을만 했어 했던 게 벽파예요. 이런 용어들도 시파와 벽파는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왕이 된 게 영조의 손자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예요. 그러니까 정조는 이런 이제 혼란기 속에서 왕이 된 이후에 실제로 정조가 왕이 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조가 왕이 되길 원하지 않은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 실제로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일 때 동조한 신하들은
당연히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이 되면 복수하겠다고 날뛸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정조가 암살 위협을 되게 많이 받고 막 그래요. 물론 영조가 정조를 보호했기 때문에 정조가 왕이 될 수는 있었지만 정조는 조선의 정치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탕평책을 주장하는데 이 정조의 탕평책은 영조의 탕평책이랑은 달라. 영조의 탕평책은 이미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붕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만 탕평파로 묶은 거잖아. 근데 이게 함정이 영조는 비록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거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가지고 정치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까보니까 이 탕평파가 결국 대부분 다 누구였냐? 영조를 지지했던 노론들밖에 없었어요. 겉으로는 탕평파지만 그 알맹이를 까보니까 노론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노론들이 실제로 사도세자가 죽을 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정조는 그런 탕평책은 옳지 않다. 이미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붕당의 존재를 어떻게 부정한단 말이냐 해서 내놓은 게 준론 탕평이에요. 이거는 할아버지인 영조의 완론 탕평과는 정반대야. 붕당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이미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붕당의 존재를 난 부정하지 않겠다. 노론이건 소론이건 뭐 시파건 벽파건 다 나는 인정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붕당의 어느 붕당인지 그거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붕당과 당파를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붕당의 존재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붕당과 당파를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물을 차별 없이 골고루 등용하겠다. 내가 공평한 입장에서 붕당들 간의 옳고 그름과 시비를 정확히 판별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붕당에 관계없이 등용해서 나라를 이끌겠다라는 거였어요. 이러한 정조의 탕평책이 성립이 될 거면 두 가지가 필요해. 첫째, 왕이 붕당들 간의 시시비비를 옳게 가릴 만한 능력, 지적 능력, 판단력이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왕이 그렇게 붕당들 간의 시시비비를 가릴 만한 권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만한 힘이 있어야 돼요. 신하들이 네가 뭔데? 하고 쌩까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붕당들 간의 이런 시시비비를 공평하게 가릴 수 있을 만한 능력과 그걸 뒷받침할 왕권,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야. 그거를 정조는 성공적으로 수행해냅니다. 일단 정조는 노론이건 소론이건 뭐 남인이건 붕당에 관계없이 골고루 인재들을 등용을 해요. 쌤 남인은 몰락한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몰락했죠. 그 몰락한 남인 사람들까지도 정치에 끌어들인 거야. 그러니까 한국 이후에 서인이 노론 소론 분열했죠. 그죠? 그리고 영조를 지지했던 주류 세력인 노론. 이 노론뿐 아니라 이인좌의 난으로 몰락했던 소론과 남인까지 다 끌어들인 거야. 이게 정조가 대단한 거예요. 기존의 기득권층인 영조의 시기 탕평파의 탈을 뒤집어 썼던,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죽음에도 깊이 연관돼 있던 노론도 차별하지 않고 등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인좌의 난으로 몰락했던 소론과 남인도 다 등용을 한 거야. 이때 남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정약용이에요. 그 유명한. 그리고 심지어 서울들까지도 정치에 등용을 합니다. 유득공, 박제가, 여기 오타예요. 이덕무. 자, 그리고 이러한 본인의 그런 공평한 인재 등용을 뒷받칠 만한 권위, 왕권이 필요하죠. 그 왕권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힘,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조선에서는 기본적으로 오군영이라 그래가지고 임진왜란 이후에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한 5개의 군영이 있었는데, 이 오군영은 이미 누가 장악했냐? 노론들이 장악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정조는 노론이 장악한 오군영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왕인 내가 통솔할 수 있는 새로운 친위부대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장용영이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오군영과는 별개로 정조가 직접 구성한 친위부대로 장용영이라는 새로운 부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조의 군사 기반이에요. 그리고 이 장용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치를 해나가는데, 그리고 자신의 개혁 정치를 위해 규장각이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이게 선지의 얘들아, 규장각을 설치했다고 나오기도 하고 강화했다고 나오기도 하는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규장각은 원래 왕실 도서관이었고 정조 이전에
규장각이 만들어진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가 왔다 갔다가 해.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규장각이 제대로 설치된 건 정조 때예요. 그래서 규장각을 설치했다 혹은 강화했다 둘 다 맞는 말이니까 뭐가 나오건 맞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규장각은 정조의 이러한 탕평 개혁 정치를 뒷받침하는 개혁기구예요. 그래서 정조는 기존의 단순한 도서관이었던 규장각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서 학문 연구, 정책 자문, 인재 양성, 국왕의 비서, 거기다 심지어 관리들의 교육, 거기다가 과거 시험까지 주관하는 그런 핵심적인 정치 개혁 기구로 규장각을 강화시킵니다. 이 규장각 관리들 중에 검서관이라는 관직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관직인데 이 규장각 검서관에 누굴 등용한 거야? 서얼들을 등용한 거야. 앞서 제가 말했던 이 3인방 있죠.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이 사람들이 서얼 출신인데 정조가 이들을 규장각 검서관에 임명을 한 거예요.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조는 자신의 이러한 개혁적인 정치를 함께할 뒷받침할 만한 능력 있는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 과거 시험에 통과한 인재들 중에서 마지막 면접은 또 왕이 보잖아. 순위 경쟁도 할 때. 그때 이제 얘는 좀 괜찮은 애다 싶은 애들을 찍어서 그런 애들은 과거에 합격한 합격생들 중에서 이제 정조가 보기에 좀 능력이 있고 괜찮은 애들은 따로 뽑아서 재교육을 시켜. 그게 초기 문신제예요. 그러니까 과거 합격생을 대상으로 왕이 마지막에 전시 때 면접을 보잖아. 그 면접 볼 때 이제 본인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애들, 그런 애들은 따로 뽑아서 재교육을 시킨 거야. 37세 이하의 젊고 유능한 관리들을 선발해서 재교육시킨 겁니다. 37세 이하가 젊고 유능한 거예요? 젊죠. 37세 이하면 젊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뭐 우스갯소리지만 조선시대에서 엄청 젊은 거예요. 왜냐면 관리들 중에 37세면 조선시대 평균 과거 합격생의 나이가 엄청 높았거든. 과거가 워낙 어려우니까. 아무튼 젊고 유능한 관리를 재교육을 해서 이들을 자신의 개혁을 뒷받침하는 개혁 세력으로 육성했다. 이런 초기 문신제를 시행한 관청이 규장각이야 얘들아. 그리고 그 유명한 수원 화성을 건설하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여담이지만 지금 우리 수원에 있는 화성은 복원한 거예요. 원래 기존의 화성은 6.25 전쟁 때 다 박살났어. 그럼 이걸 다시 복원한 게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화성이야. 근데 여러분 알죠? 유네스코 기록 문화유산의 원칙이 뭐냐면 복원한 문화유산을 인정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만들어진 원본이 아니면 유네스코는 복원한 문화재는 인정해주지 않아. 근데 거기에 예외가 바로 수원 화성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 이후에 화성을 복원할 때 어떻게 복원했냐? 당시 정조가 수원 화성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다 기록을 남겨. 어떤 재료를 썼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기술을 이용해 만들었는가를 다 남겨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화성을 복원할 때 그 옛날 방식 그대로 정조가 남겨놓은 기록 그대로 똑같이 재료랑 기구를 써가지고 복원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정조가 남겨놓은 기록이 먼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고 그걸 토대로 복원한 걸 인정받아서 화성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아무튼 수원 화성을 건설했는데 이때 이제 정약용이 거중기라는 걸 발명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획기적으로 공사기간을 단축시켜요. 그리고 정약용은 거중기뿐만 아니라 뭐도 만드냐? 배달이라는 걸 만들어. 이게 정조가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되게 지극했거든? 근데 사도세자의 무덤이 이제 수원에 있단 말이야. 이게 무덤을 방문하러 올 때마다 서울에서 한강을 건너가지고 수원으로 오는 게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가지고 다리를 만들었어. 이런 것들. 거중기랑 배다리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화성은 정조가 의도적으로 만든 정치, 군사, 산업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계획 도시입니다. 그리고 정조는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향약 기억나죠? 사림들이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향약을 주관했잖아. 그 사림들이 주관하던 향약을 수령이 주관하게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기존에 사림들이 중심이 된 이 사림 중심의 향촌 질서를 수령 중심의 향촌 질서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사림 중심의 향촌 질서를 수령 중심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1791년 신해년에 신해통공이라는 걸 발표해요. 신해통공이 뭐냐면 1791년 신해년에 1791년 신해년에 통공, 모든 상업을 통하게 한다. 이게 신해통공이야. 그 전까지 조선은, 이거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건데, 시전상인이라 그래서 국가의 허락을 받은 공식 상인들이 아니면 장사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국가는 이 공식 상인들인 시전상인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었냐? 난전권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금지한다. 무엇을? 난전. 난전이 뭐냐면 허락받지 않는 상인들, 그 난전이라 그래. 그런 국가에 허락받지 않은 시전상인을 제외하면 다 난전이거든. 그 난전들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시전상인들이 이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시전상인들은 엄청난 특권이죠. 우리로 치면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는 거예요. 시전상인의 특권인데 그 금난전권을 폐지한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누구나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단 유기전이라 그래서 뭐 소금, 생선 이런 6가지 품목이 있거든. 그 6가지 품목만큼은 시전상인이 독점하게 하고 국가에 꼭 필요한 거니까 그 외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리고 서울과 노비에 대한 차별도 완화했고요. 아까 서울의 관직 진출 허용 이야기했죠. 그리고 할아버지인 영조가 만든 속대전에 이어서 대전, 통편이라고 하는 책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종이 만든 경국대전, 영조가 만든 속대전에 이어서 그 뒤에 법령들을 통합해서 만든 통일법전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문무를 정비한 동국 문헌비고를 만들었다면 손자인 정조는 동문휘고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외교문서를 정리한 거야. 그래서 영조 때 문무를 정비한 동국 문헌비고, 정조 때 외교문서를 정리한 동문휘고, 이 둘은 구분을 해두세요. 영조랑 정조의 탕평책은 의의는 뭐냐면 나름 나라가 안정되긴 했어요. 분단 간의 대립을 완화하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정책이 나왔지만 한계는 제가 개강할 때 설명드렸겠지만 이건 분당 정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야. 시스템을 해결한 게 아니라 영조랑 정조라고 하는 카리스마 있는 왕이 야 싸우지 마 하고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른 거예요. 그 말은 영조랑 정조 같은 왕이 없다면 탕평책은 유지될 수가 없고 탕평책을 통해 왕에게 집중된 권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대조정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법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법전. 자, 조선의 법전이에요. 법전. 뭐 있었죠? 경국 대전이 있었죠. 세조가 시작해서 완성한 건 성종 때. 그러다가 영조 때 경국대전의 속편, 속대전이 나오고요. 그리고 정조 때는 이 경국대전과 속대전 그 뒤를 이어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대전 통편이에요. 통편. 정조. 그리고 여러분이 근현대사 때 배운 거 있을 거야.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만든 대전 회통. 고종 때 만든 거예요. 대전 회통. 이런 식으로 조선의 법전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조와 정조의 이 활동 내용들 있죠. 영조랑 정조. 이 둘을 비교하는 거는 정말 잘 나와. 우리가 15세기 때 배웠던 태조, 세종, 성종이랑 지금 배울 영조랑 정조. 이 왕들은 인물 문제로 업적을 묻는 문제가 정말 잘 나오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